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의 민낯 심포지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세대 페미니즘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2세대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칼 마르크스 계급 이론에 뿌리를 두며 1960년대에 급진적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법적인 양성평등 이면에 해결되지 않았던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 운동가들을 외치게 만들고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은 학계로 스며들며 이론화 작업을 거치며 여러 분야에서 탄탄한 연구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투쟁하던 여성운동가들은 제도권 내로 진입하면서 페모크라트를 형성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성별을 기반으로 겪게 되는 제도적 불평등과 법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사회구조 내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2세대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한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 집중했으며 사회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아무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에 촘촘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와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막시즘에서 파생되었기에 막시즘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회를 끊임없는 갈등 구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시즘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남성 대 여성의 갈등 관계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갈등 구도에서 자본가 계급과 남성은 항상 가해자, 노동자 계급과 여성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막시즘이 노동자 계급을 선동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할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을 선동함으로써 성차별적 구조를 뒤엎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세대 페미니즘과 막시즘의 공통적인 목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전통 가정의 파괴입니다. 공산주의는 가정의 해체와 집단화 사회를 통한 공산사회를 추구했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가부장제 타파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인 성에서 근본적인 불평등의 뿌리를 찾는 것이 2세대 페미니즘의 특징입니다. 케이트 밀렛이 성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중심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성을 중심으로 한 남성의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침실이라는 은밀한 영역에서부터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즉 남성은 성행위를 통해 육체적 욕구를 채우며 여성을 지배하는 반면 여성은 단지 남성의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사적 영역에서의 억압과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의 해방을 권리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해방은 곧 성적인 자유, 낙태, 그리고 피임을 아우르는 의미이며 이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을 계급제도와 연결지어 이해한 또 다른 대표 페미니스트로는 성의 변증법의 저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엥겔스의 계급제도와 프로이드 성담론을 재해석하므로 성계급제도가 다른 경제적 분열보다도 더 깊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사회 조직, 즉 권력을 항상 밀수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족을 뿌리 뽑는 혁명이 있지 않는 한 착취는 결코 전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가족의 해체를 외쳤습니다. 또한 임신은 결국 여성을 생물학적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하는 장치로서 억압과 지옥 같은 삶을 준다고 믿은 그녀는 임신은 야만적이다 라고 비판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어스톤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 자궁 기술을 도입한 인공 생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출산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여성의 특권인 출산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녀가 추구한 최종 목표는 성별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없앤다는 주장은 당시 터무니없고 극단적인 발상이었겠지만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젠더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 성별 구분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90년대 젠더주의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스톤의 주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1960년대 당시 여성운동가들은 남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0년대에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여성운동가들의 공통점은 억압적인 가부장제와 남성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들의 남성을 향한 깊은 분노는 사회 전반에 퍼지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여성으로서 겪은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표출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무분별한 자유, 성적 타락과 방종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결국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가부장제의 근원지인 가정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미국 2세대 페미니즘을 촉발시킨 베티 프리단이 가정에서의 해방을 실제 실현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적 활동가 겸 기자로 생활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가정주부로 살게 되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던 베티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좌절과 불만을 대변하는 책인 여성의 신비를 출간한 그녀는 가정을 안락한 포로 수용소라고 명명하며 여성들에게 가정에서의 탈출을 촉구했으며 그녀도 이혼을 통해 가정에서의 해방을 실천하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급진 여성주의 운동을 확산시켰으며 이혼 후 미국 최대의 여성단체인 전미 여성기구를 포함한 굵직한 여성단체들을 창립해 낙태권, 출산휴가권, 그리고 승진과 보수에서의 남녀평등 운동을 펼치며 여성의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여성 할당제와 동일 임금을 위한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여성해방운동이 일부 억압된 여성들에게 돌파구를 제공해줬을지는 모르나 지나친 해방을 위한 외침은 결국 반가족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197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수많은 여성을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므로 가족이 깨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며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출현과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섬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임의로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한 여성과 남성의 분열은 결국 이혼과 비혼의 형태로 드러났고 결혼과 성의 분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성을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변절시켜 버렸습니다. 성과 임신의 분열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피임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한 성관계가 더욱 조장되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분열은 낙태를 통해 가능케 되었습니다. 1960년대 급진적인 여성해방 운동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1969년도에 무책임 혼법이 통과되었고 1974년도에는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들의 급진적인 운동은 법제와 가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은 낙태를 여성해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축소시킬 수 없는 첫째 계명으로 간주했습니다. 낙태는 일반적으로 생식의 자유, 선택, 재생산 건강과 같은 단어들로 포장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들에게 낙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생식의 자유의 권리는 가부장제의 근간을 공격한다고 표명했듯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낙태와 피임의 권리는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 필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하며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요소가 결국 가부장제를 튼튼히 하고 여성을 가부장제에 복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제약인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임신과 출산을 본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재생산권입니다. 결국 낙태와 출산의 자유의 권리를 통해 남성과 절대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낙태는 권리 주장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1969년 파이어스톤을 비롯한 급진 페미니스트를 결성한 단체 레드스타킹이 열었던 낙태 공개 발언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많은 여성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경험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낙태는 더 이상 여성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거나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태 공개 발언은 미국 전역에 관심을 불어일으켰고 이후 유사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하여금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판결로 모든 미국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974년 낙태 합법화 판결 당시 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 수정헌법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한 것에 대하여 텍사스 법학대학원 법학 교수인 조세프 위더스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모든 헌법적 보호를 박탈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사용된 인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보호에 촉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집요한 노력 끝에 수정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 해석되기에 이른 것인데 이는 사회의 질서와 기본 가치가 극단적인 행동가들에 의해서 무너진 참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운동이 사회 전반에 끼친 폐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1000커플 중 2.2커플이 이혼했으나 1969년 무책이혼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1980년대 1000커플당 5커플이 이혼하였는데 이는 60년대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혼인율은 1970년대 1000명 중 10.6명대에서 2018년 6.5명대로 감소했고 출산율은 1957년 3.7명대에서 1980년대에 1.84명대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비혼과 동거율의 증가로 미혼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미혼모의 증가는 사회 문제로 직결되었는데 연구 결과 미혼모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이 청소년 살인의 72%, 강간 범죄의 60%, 10대 출산의 70%, 자살의 70%, 고등학교 중퇴의 7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미혼모의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 무단결석, 갱단 가입, 약물 남용, 노숙자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40배 더 높은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의 해방, 성의 해방, 출산으로부터의 해방, 직장으로의 탈출을 통한 가부장제 타파의 외침은 결국 수많은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했으며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 가정의 해체를 외치던 1960년대 초기 여성운동가들의 급증적인 행태는 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질타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여성운동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서구에서 일어난 매우 급진적인 형태의 여성주의 운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학계로 스며들면서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함으로 페미니즘은 더 세분화되고 학문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60년대에는 가부장제 타파를 위한 극단적인 운동에 집중했다면 70년대 이후엔 가부장제를 이론화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이론과 여성의 노동과 성불평등 문제를 접목시킨 막시스트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의 계급구조 타파와 가부장제 타파를 접목시킨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70년대와 80년대부터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페미니즘과 융합하면서 1990년대에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주류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여성을 바탕으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60년대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이 백인 중산층만을 아우른다는 비판과 함께 1980년대에는 흑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블랙 페미니즘과 이성의 중심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파로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탈식민주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나왔습니다. 탈식민주의는 서양과 동양 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논하는 이론으로서 비서구 세계의 비백인 여성들이 기존의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의 인종적, 민족적 차이를 반영하여 등장한 이론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면서 생태 파괴와 여성차별의 연관성에 주안점을 두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 연결성의 페미니즘을 접목시킨 에코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사상과 인종 및 민족적 시각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이 다양한 분파를 관통하는 공통 개념은 다름 아닌 가부장제와 여성 억압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이 대표적인 학제간 연구 학문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에는 첫째로 기존 학문 분야 및 이론과 페미니즘의 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로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다각적 관점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론화 과정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론화 작업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가의 연합을 통해 정치 영역으로 침투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의 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페미니즘이 이제는 그럴듯한 담론적 근거와 함께 제도권 안에 스며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세대 페미니즘에 대해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